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미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비상이다. 이게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변종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해 말부터 남미 일부 국가, 페루, 칠레 같은 데서 돌고래하고 물개 같은 것들이 집단 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 미주 본부 쪽에서 지금 전문가 지역위원회를 처음으로 이제 출범시키려고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새끼 코끼리 물범 같은 경우 이제 폐사율이 한 50에서 70%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1% 미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례적이라서 이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샘플 일부에서 9종의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 변종 바이러스를 확인했다는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는 이 바이러스가 야생 동물에서 이렇게 적응한 건 처음이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인간에게 감염되기 위한 어떤 작은 진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포유류 간의 감염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집단 폐사가 어렵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세계 처음으로 AI법 가결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AI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규제하는 쪽이 있고 좀 양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유럽은 규제하는 쪽에 이렇게 좀 방점이 실려 있습니다. 네. 유럽의회가 그저께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이사회 이제 장관들이 다음 달에 이제 최종 승인해서 관보 개정되면 이제 발효가 되고, 일부 조항은 6개월 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서 2026년에는 전면 시행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안을 보면요, 네. AI 분야의 위험 등급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등 규제할 방침인데 특히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제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하고 선거, 자율주행 같은 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AI 기술을 쓸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범용 AI, 사람 두뇌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2021년 초안이 발표됐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2022년 기억하시지만 챗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이것 때문에 AI 오남용 우려가 커지니까 입법 과정에서 추가했습니다. 네. 범용 AI, AGI죠. 이걸 네. 굉장히 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범용 AI 업체들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됐습니다. 네. AI 학습할 때 사용한 콘텐츠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유해한 선입견 같은 걸 전파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른바 사회적 점수 평가라는 거 이게 뭔가 하면 개인의 특성,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금지를 했는데 다만 이런 성범죄나 테러 같은 중대범죄 용의자 수색 때는 법원 사전 허가를 받으면 허용하는 예외를 뒀습니다. 네. 위반을 하면? 위반하면 벌금이 많습니다. 전 세계 매출의 적게는 1.5%, 많게는 7%까지 어떤 사안의 경중별로 따져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롭게 또 AI 기업들이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떠오른 것 같네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잉사의 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네요. 지난 1월 초에 기억하시죠? 네. 알래스카 항공기가 이륙하고 나서 문짝이 뜯겨 나갔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바로 회항해서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걸 이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를 해왔는데 네. CNN 보도를 보면은
이 도대체 보잉 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렸는데 자료조차도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네. 누가 이 문제 이게 이제 도어 플러그인데 비상구 덮개 이 작업을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이런 걸 전부 이제 공장 가동 라인을 이렇게 CCTV로 찍는데 그것도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보잉 쪽 얘기는 그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좌우지간 이 위원회 쪽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대로 조사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났던 사고를 가지고 이 자료 부실 문제가 이제 있는 건데 이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사고들이 계속 났기 때문에 몇 건이 더 있었죠. 그렇죠. 네. 이 조사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얘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항공안전청 그 청장 대행이 어제 그 로이터하고 회견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로이터 기자가 보잉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잉이 제작하는 항공기 안전 승인을 취소할 거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 아주 서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전혀 뭐 유럽 네. 항공청에서도 지금 뭐 팀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이 청장 대행도 그 보잉 경영진하고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만약에 승인을 취소하면 이건 뭐 보잉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죠. 자, 다음 얘기는 틱톡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미국 정치권에서 틱톡에 대해서 이 초강경 규제로 강제 매각을 압박하는 입법을 진행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안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가 봅니다. 방금 이말은 특파원도 그 보도 전했지만요. 네.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가고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서 처리가 되면 내가 서명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상원 통과는 아직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분석은 설사 상원을 통과해도 현실적으로 강제 매각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틱톡 미국 내 유저만 해도 1억 7천만 명으로 지금 돼 있죠. 이 미국 사업 보면 이 몸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조 800억 원 정도니까 이런 큰 덩치를 인수할 만한 미국 기업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애플 같은 데가 종잣돈은 있지만 이게 또 독과점 문제. 그렇게 되면 또 유럽연합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모 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죠. 여기도 지금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회로를 모색할 거다. 이를테면 뭐 상장시켜서 기업 공개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미국 법정에 제소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 전망입니다. 네. 화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 틱톡 최고 경영자 유저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이 사람도 전혀 물러나질 않습니다. 추 쇼우즈라는 사람인데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채택되고 나서 유저들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발효가 되면은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엄청난 손해다. 특히 일자리가 한 30만 명분에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러니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네. 그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질문이 나오니까 시장 경제, 공정한 경쟁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합법적인 권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강도짓이라는 그런 아주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는 강제 매각 이게 뭐 쉽지 않지만 강행할 경우에는 미국, 중국 간에 가뜩이나 심각한 디지털 패권 경쟁, 냉전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런 중국 이런 앱이 미국에서 강제 매각된 적이 있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때인데 그 중국 데이팅 앱 그라인더 있죠. 이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죠. 그래서 월가 투자 그룹이 중국으로부터 한 6억 달러 주고 샀는데 이거는 그 당시엔 6억 달러, 지금은 500억 달러니까 이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틱톡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 얘기 좀 몇 개 더 해볼까요? 중국이 지난주 50만 톤 넘는 미국산 밀 수입 취소를 했잖아요. 네. 이 얘기 전해주시면서 이게 뭐 보복성 성격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100만 톤 가량의 호주산 밀 수입도 늦췄다. 이런 얘기 있네요. 로이터가 지난번에도 보도하고 이번에도 또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밀값이 많이 떨어진 것도 원인일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이제 거듭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그 중국이 호주산 밀 수입 한 100만 톤 가량을 이제 캔슬한 건 아니고 좀 늦춰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원래는 1분기에 그 선적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이 거래하는 딜러 얘기는 선적을 한 2분기 내지 3분기로 늦춰달라고 그쪽에 통보했다.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밀 선물 가격 급락인 것 같다. 글쎄 호주도 네. 뭐 요즘 중국하고 뭐 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가격 하락이 큰 이유인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시세가 올 들어서 벌써 14% 이상 빠져서 2020년 8월 이후에 바닥이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밀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네. 이제 수확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축분을 다 털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히 톤당 처음으로 $20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올해 수확 시즌에 수확 수출 예상되는 게 5,100만 톤,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네. 기록적인 수준인데 지금 이래서 지금 중국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도입을 해서 그 좀 자기네 그 곡간이 넘치는 부분도 있다는 게 그 로이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기후 얘기 이번에는 해볼까요? 폭염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GDP가 뭐 많게는 5%까지도 감소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까? 이게 중국 기후학자, 경제학자들이 동참한 연구팀이 이런 네. 보고서를 낸 걸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전했습니다. 네. 보면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때문에 2050년까지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많게는 5% 감소하는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도 심각하고요.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어쩔 수 없을 거다.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 기후위기발 그 폭염 때문에 노동 생산성 손실이 그때까지 세계 평균치 한 3배 이상이 될 거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연구팀이 그 네. 논문에 낸 걸 보면요. 2060년까지 폭염에 따른 세계 경제 손실이 GDP 대비 한 많게는 4.6% 정도. 그清华대학 교수가 이제 논문 수석 저자인데 지금 물론 이제 지구 그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중국 GDP의 3 내지 5% 손실이 전망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가 무너지면은 그쪽에서 중국이 많은 거를 들여오는데 그것도 그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아까도 밀값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 그 콩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폭염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콩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뛰면 이것도 중국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네. 사실 뭐 중국, 아프리카 얘기 나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5%까지 GDP가 중국이 감소한다면 뭐 다른 나라들도 피해가 막심하겠죠. 예, 그래서 네. 이 교수 얘기는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뭐 노력을 하지만 설사 그게 된다고 해도 기후위기 피해는 가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봅니다. 유엔 개발 계획 연례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뭔가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예, 유엔 개발 계획이 이제 이걸 내놨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그 시기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전체적으로는 삶의 질이 아주 가장 좋은 수준까지 왔는데 문제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간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국제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게 거듭 확인됐다. 오는 9월에 이제 유엔 미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거를 비중 있게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서에 재밌는 부분이요. 네. 설문조사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본 부분이 있는데 민주주의 역설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를 지지를 하지만
그 민주주의 원칙을 막 무시하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또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견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강력한 지도자한테도 또 호감을 보인다. 묘한 아이러니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유엔 쪽 얘기는 이렇게 모든 게 지금 뭐 기후위기도 그렇고 전염병, 뭐 AI로 인한 그 위협 같은 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된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유엔이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기대감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뭐 엄청난 자금은 군비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개탄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도 또 궁금하죠. 이게 이제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랭크를 하거든요. 네. 193개국 중에서 우리는 19위. 어. 지난 전년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개발지수라는 게 국가별 기대수명, 기대평균 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 이건 이제 NGI라고 약간 옛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보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훨씬 더 낮네요. 일본은 24위, 중국은 75위.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위스가 계속 1위입니다. 북한은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아예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기대 수명이라든지 뭐 평균 교육 연수 이런 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대 수명이 84년. 그다음에 교육 연수 같은 거는 이제 뭐 그 기대 쪽은 16.5년인데 평균 교육 연수는 12.6년. 그러니까 교육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는 이제 의무 교육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GNI는 이제 우리가 4만 6천 달러 정도. 그래도 뭐 미국이나 스위스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러시아 대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까? 4월간 합니다. 네. 지금 뭐 하는데 뭐 5선이죠. 뭐 당상이란 뭐 이미 다 됐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득표율 82% 정도 전망이 되는데 80%가 넘어야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든지 득표율을 높이려고 처음으로 대선 기간도 3일로 늘리고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벌써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신뢰도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벌써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또 투표 마지막 날은 지난번 그 옥중 사망한 나발리 부인이 호소를 해가지고 러시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푸틴이 끄떡 안 할 것 같습니다. 총리를 한 뭐 기간 포함해서 2000년부터 벌써 24년째 집권을 했고 이번에 5선 뭐 확실시 되니까 2030년까지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 또 2030년에 지난번에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또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푸틴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심심찮게 종신집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렇군요. 네. 독재자를 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묘한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주말 이제 지나면서 결과를 그렇죠. 알 수 있겠네요. 월요일쯤이나 뭐 결과가 나올지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이 내용도 전해주시고요. 국제뉴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